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우크라이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 달에만 6,400대가 넘는 드론이 쏟아지는데 이걸 막으려고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면 나라 경제가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돈 2,000달러짜리 요격 드론 하나로 푸틴의 공중 전략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거대 기술 기업과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작은 드론 회사가 만나 탄생시킨 이 괴물 같은 무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약 10년 전 도쿄에서 출발한 테라 드론은 직원 650명에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까지 마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기술 기업이거든요. 매출의 60%를 해외에서 뽑아낼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하고 최근에는 방위 산업 진출까지 공식 선언하면서 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파트너가 좀 의외예요. 우크라이나 최전선 도시 하르키우에 자리 잡은 어메이징 드론이라는 회사인데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회사는 이익을 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2022년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엔지니어 몇 명이 모여서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원봉사로 드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차고 같은 데서 부품 구해다가 밤새 조립하던 그 팀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밖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안에서는 납땜 인두를 쥔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매일 작업대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이 팀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직접 인증한 방산 클러스터의 핵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도쿄의 번화한 오피스에서 분기 실적 보고서를 들여다보던 기업과 포격 소리를 배경 삼아 납땜하던 자원봉사팀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수익 모델을 고민하던 쪽과 생존을 고민하던 쪽이 만났으니 보통 파트너십이 아니죠. 이 둘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두 기업의 인연은 2025년 방위 전시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테라 드론 창립자와 어메이징 드론 창립자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가진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일본 쪽은 첨단 비행 제어 기술과 넉넉한 자본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쪽은 실전에서 피로 써내려간 전투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이 만남에서 탄생한 게 바로 테라 A1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갈망하던 러시아 샤헤드 자폭 드론의 천적이죠. 스펙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최고 시속 300km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샤헤드보다 시속 100km나 더 빠른 겁니다. 샤헤드가 고속도로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으면 테라 A1은 그 옆을 KTX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도망치는 쪽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따돌릴 수 없는 속도 차이죠. 작전 반경도 최대 35km에 달합니다. 이 말은 적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미리 출격해서 중간에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 상공까지 날아오게 놔두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부터 차단망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임무 수행 시간입니다. 적 드론을 처음 포착하고 추적해서 최종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15분이에요. 커피 한 잔 내리는 동안 하늘에서 적 드론 하나가 불덩이로 변하는 셈이죠. 거대한 탄두를 싣고 다니는 공격 드론이 아니라서 단발 화력은 좀 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부족함을 압도적인 기동력이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느린 폭격기보다 빠른 전투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공체계의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테라 A1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드론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녀석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적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기진 시스템을 장착했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열 신호도 극도로 낮습니다. 러시아 본토 어딘가에 앉아서 모니터로 샤헤드를 조종하는 파일럿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적외선 감지기에도 안 뜨는 물체가 자기 드론을 향해 시속 300km로 돌진하고 있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 정면에 우연히 잡히지 않는 한 조종사는 갑자기 영상 신호가 뚝 끊기고 나서야 격추당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때는 이미 수십만 달러짜리 드론이 불덩이가 된 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이 드론은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율 비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서 스스로 적을 탐지하고 스스로 추적 경로를 계산하고 스스로 돌진해서 박살냅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인공지능 사냥꾼인 거죠. 하늘 위에서 적의 샤헤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끝내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말 그대로 공포의 추적자입니다. 단순히 특정 구역에 떠 있다가 적이 오면 부딪히는 수동적인 방어 장치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하늘의 포식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을 우겨넣고도 제작 단가가 고작 $2,000라는 사실, 솔직히 믿기 어렵지 않으세요? 400만 달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2000분의 1 가격으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셈이니까요. 이 놀라운 드론이 시제품 몇 대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진짜 승부는 대량 생산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자본의 위력이 제대로 드러나요. 테라 드론은 자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시설에 $10,000,000를 투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큰돈 넣었네 싶겠지만 이 투자의 진짜 가치는 금리 차이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만으로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기업이 자국에서 10억 원을 빌리면 매년 이자로만 2억 원 가까이 나가는 셈이죠. 공장 짓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본 자본의 이자율은 고작 2% 수준이에요.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메이징 드론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10배나 싼 비용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이죠. 아껴진 이자만큼 드론을 더 찍어낼 수 있으니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산량을 직접 늘려주는 부스터나 다름없습니다. 현재는 숙련된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겨우 2대를 손으로 조립하는 수준이에요. 전선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적 드론이 쏟아지는데 하루 2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일본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조 공정이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고 조립 라인도 하나둘 늘어나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나사를 조이고 배선을 잇는 수공의 단계지만 머지않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테라 A1이 쏟아져 나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크라이나 하늘은 $2,000짜리 방패 수천 개로 촘촘하게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화로운 산업단지가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드는 전쟁터 한복판이거든요. 거대한 군수공장을 뚝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정찰 위성이 찍고 다음 날 순항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수백억 들인 시설이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터득한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점조직처럼 생산망을 쪼개는 분산 제조예요. 한 건물에서 날개를 만들고 몇 블록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모터를 조립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최종 결합을 하는 식이죠. 어느 한 곳이 공습으로 통째로 날아가도 나머지 라인은 멀쩡하게 돌아가니까 전체 생산이 절대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노하우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3년 넘게 포격 속에서 동료를 잃고 시설을 다시 세우며 몸으로 체득한 처절한 지식이죠. 테라 드론 창립자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 방식에 깊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감탄에 그치지 않고 자사 운영 시스템에도 이 분산 생산 모델을 적극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파트너십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자본과 기술을 주고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에서 실전 검증된 생존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완벽한 맞교환이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테라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설계 도면을 가져다가 일본 본토에서도 드론을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본 땅에서 만들어진 이 드론들은 자국 방위에도 쓰이고 필요하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러시아군 타격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두 기업의 협력이 물꼬를 텄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우크라이나와 일본이라는 두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일본은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포격으로 무너진 문화 유적을 복구하고 전쟁으로 찢어진 지역 사회를 다시 세우는 평화 구축 프로젝트에 막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쏟아부었죠.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역사적 건축물 하나하나를 원형 그대로 되살리겠다며 전문 복원 인력까지 파견할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관계가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어요.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무려 47개 일본 기업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무상협정을 맺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있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나라에 삐튼을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뜻이죠. 우크라이나라는 극한 환경이 오히려 기술을 갈고 닦는 최고의 시험장이 된다는 걸 일본 기업들은 간파한 겁니다. 양국 정부도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방 장비와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식 정부 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공동 무기 생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제 공격 드론을 자국 무기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군사적 팽창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전에서 피로 검증된 우크라이나 드론은 일본에게도 절실한 카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안정적인 무기와 자금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 세계 지정학 무대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드론을 쏟아붓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푸틴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해요. 값싼 드론으로 비싼 미사일을 소모시키자는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소모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 드론은 한 대당 약 35,000달러예요. 반면 이걸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4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끔찍한 숫자가 나와요. 35,000달러짜리 드론 하나를 잡으려고 400만 달러를 날리는 건 비유하자면 10,000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부수겠다고 1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내리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장난감은 부서졌는데 손해는 내가 더 큰 셈이죠. 러시아는 이 비대칭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가 목표물을 직접 파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요격하는 데 쓰는 돈만으로도 국가 경제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통계가 이걸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한 달에만 6,400대가 넘는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날아들었어요. 이걸 전부 패트리어트로 막겠다고 하면 한 달 요격 비용만 256억 달러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속도로 돈을 태우면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패트리어트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가 쏘는 대형 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한 발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협을 막는 데는 패트리어트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하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대씩 때로 몰려드는 값싼 자폭 드론을 상대하는 데까지 이 고가 장비를 동원하는 건 그야말로 재정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테라 A1의 존재감이 폭발합니다.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 단돈 2,000달러로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간 날아든 6,400여 대의 러시아 드론을 전부 테라 A1으로 요격한다고 가정하면 총 비용은 약 1,290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어트로 막을 때의 256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000분의 1 수준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딱 3발 값이면 테라 A를 6,000대 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반대편 장부도 봐야죠. 러시아가 6,400대의 샤헤드를 띄우는 데 쓴 돈은 대당 35,000달러씩 계산하면 2억 2,6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290만 달러를 쓰고 러시아는 2억 2,600만 달러를 허공에 날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반복될수록 이 격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가 돈을 쓰면 쓸수록 손해가 커지고 우크라이나는 싸우면 싸울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완전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푸틴이 그토록 자랑하던 소모의 경제학이 고스란히 자기 목을 죄는 올가미로 돌아온 셈이죠. 이 구도가 흥미로운 건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중동에서 이란제 드론 위협에 시달리는 미군도 현재 한 대당 6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테라 A1이 실전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에게도 극히 매력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저비용 요격 드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 방공체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다는 이 발상,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다양한 요격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며 이 개념을 갈고 닦아 왔거든요. 군 사령부가 공개한 숫자를 보면 그 규모가 실감납니다. 요격 드론 부대가 한 달 동안 무려 6,300회나 출격했어요. 하루 평균 200회가 넘는 셈이죠. 악천 후에 시야가 막히고 부품이 모자라 정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숫자입니다. 그 결과는 1,500대 이상의 러시아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죠. 이건 단순한 시범 운용이 아니라 이미 대규모 실전 작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분야의 성장 속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20개가 넘는 방위 기업이 요격 드론 시장에 뛰어들었고 자체 생산량을 전년 대비 무려 8배나 늘렸습니다. 임무 성공률도 60%를 넘어서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착오해서 시작한 움직임이 3년 만에 국가 단위의 산업 생태계로 폭발한 겁니다. 이 생태계 위에 속도와 자율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차세대 모델 테라 A1이 올라타는 거예요. 테라 A1은 우크라이나의 다층 방공망에서 가장 앞줄에 서서 적 드론을 근거리에서 분쇄하는 최전선 방패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푸틴은 단 며칠이면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무모한 침공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 무인기 혁신의 최강자로 단련시켜 버린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국방협력 따위는 상상도 못했던 중동의 부국들이나 유럽 강대국들까지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 기술을 사겠다며 줄을 서고 있어요. 결국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일본이 투자하고 기술을 보탠 테라 A1은 가성비에 사활을 건 우크라이나 영공 방위의 마지막 열쇠가 되었고, 이 성공은 두 나라의 국방 동맹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세요. 러시아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60% 이상 폭락했고 오랜 동맹국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격추되는 샤헤드 한 대 한 대가 크렘린궁의 고립의 경고장을 날리는 셈이죠. 날아오르는 테라 A1은 단순한 요격 드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이라는 사실을 푸틴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